안녕하십니까. 이번 온라인 강의를 맡게 된 타투스터디 강사 주다스입니다. 이번 주제는 위생의 중요성입니다. 위생의 중요성과 종류, 그리고 소독과 멸균에 대하여 수업할 예정이니 숙지하셔야 될 내용이 많은 관계로 필기해 주시면서 따라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문신사, 타투이스트는 왜 위생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까요? 각 개인, 손님, 샵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개인의 위생 목적입니다. 손님과의 신체 접촉 때문입니다. 타투이스트는 손님과 직접적인 신체 접촉을 하기 때문에 항상 청결한 위생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문신 시 주된 2차 감염의 원인이 되는 세균으로는 황색 포도상구균이 있으며 이 세균은 올바른 손세척으로 95% 이상 제거가 가능합니다. 만약 황색 포도상구균에 의해서 이 2차 감염이 진행된 경우 일반적인 손상에 의한 염증이 아닌 화농성 염증으로 발전하게 되는데, 이 경우 누런 고름이 생기거나 악취가 나는 등 회복 시간도 훨씬 오래 걸리고 색빠짐의 정도도 훨씬 중합니다. 또한 이 염증 반응이 림프선을 타고 진행하게 되면 이 림프선 감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하여 주시고 평소 위생을 신경 써 주셔야만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타투 작업의 중심이 되는 이 작업자의 손은 필수적으로 청결히 유지해 주시며 위생에 신경 써 주셔야 합니다. 독일이나 기타 타투의 법 제화가 활성화된 나라의 경우 이 해당 보건복지부에서의 증빙 자료를 발급해서 타투이스트의 건강 상태를 기록하고 감염으로부터 안전을 증명한답니다. 그러므로 독일의 타투이스트는 6개월에 한 번 보건소를 방문하여서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는 것을 의무로 하며 그 증빙 자료를 증빙하여서 타투이스트로 인한 감염을 예방하죠. 따라서 여러분 또한 정기적인 건강검진 등을 통해서 질병 감염 등을 예방하고 위생, 청결 상태 등을 언제나 체크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손님 위생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이 또한 문신사와의 직접적인 신체 접촉을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손님이 지켜주셔야 하는 이 위생은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손님 역시 문신사와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이루어지는 만큼 이 역으로 문신사에게 질병 감염을 전파하여서 병원체 등을 감염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 손님들께서 타투를 받기 전에 알고 있어야 되는 손님의 위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기초적인 위생으로서 방문 전 외부 오염인자를 제거하기 위해서 방문 직후 손세척을 권유드려야 하겠습니다. 대부분은 작업을 해야 되는 담당 타투 작업자분들이 더 많이 신경을 써주셔야 하기 때문에 이런 안내사항 또한 여러분이 손님들께 안내드려야만 하는 것이죠. 작업을 받기 전에 해야 하는 이 위생은 높은 단계의 위생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몇 가지 정도 이 작업 전날 또는 몇 주 전에 타투 작업자가 손님에게 당부사항으로 전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컨대 사전 컨디션은 괜찮으신지, 이 몸 상태의 전반적인 체크와 질병 감염 유무 등이 있겠습니다. 이 질병 감염으로 인해서 문신사에게 역으로 감염을 일으킬 수도 있겠으나 그 외에도 이전 강의에서도 설명드렸다시피 이 질병 악화에 의한 컨디션 난조로 인해서 면역 과민 반응을 야기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점은 꼭 명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 타투샵 위생의 목적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투 선진 문화국의 경우에는 외과 수술실 정도의 위생은 아니지만 중간 정도의 위생 기준인 내과 병동 수준의 위생 상태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즉 1차 병원 수준의 위생 상태를 요구하는 것이지요. 간혹 3차 병원 수준,
예컨대 대학병원 수준의 위생 상태가 필요하다고 오해하시는 경우가 좀 종종 있습니다만 그 정도의 높은 수준의 위생 상태를 요구하진 않으니 이 점 널리 양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타투 작업실의 위생을 고려하여서 내부의 공간적인 구조와 동선을 배치해야 하고 작업실의 조명의 밝기, 악취 여부, 청소 상태, 혹은 폐기물의 처리 방법이라든지 용품 및 이 비품의 종류, 보관 방법 등의 정확한 사용 용도를 숙지한 이 샵인지 그 외에 위생 수칙과 규칙이 있는지 반드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작업실 동선 배치에 따라 이 니트럴 글러브를 낀 상태로, 즉 이 위생 장갑을 착용한 상태로 작업 전 문을 열어야 하거나 아니면 잡아야 하는 무언가가 생길 때 이 스탠드 등이 있을 수 있겠죠. 이 경우 작업 전 이미 위생 장갑이 오염될 수 있기 때문에 공간적인 배치와 동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타투 작업실을 보다 보면 작업실마다 가지고 있는 이 위생에 대한 개념 자체가 많이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통일되지 못한 이 전부 다 다른 위생 환경으로 인해서 타투 작업시 출혈이 발생하는 만큼 작업 공간이 충분히 위생적으로 불량한 이 상태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위생 수칙을 지키지 못한다면 이 제3의 피해자, 즉 감염을 당한 사람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것이겠죠. 또는 타투 작업자가 여러 질병에 걸릴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을 블러드 패스라고 저희는 지칭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와 같은 블러드 패스가 일어나지 않을 상황을 항상 만들어 주셔야 하며 타투샵 위생에 힘을 써 주셔야겠습니다. 또 다른 케이스로는 이 애완동물 출입이 잦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도 방문하시는 손님에 따라서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도 있으므로 이 점 또한 항상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이 목적에 관한 위 사항들은 굉장히 중요하니 반드시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으로 위생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개인 위생의 종류입니다. 첫 번째는 외부 물질 오염 확인입니다. 작업에 들어가기 전 의복의 청결 상태 또한 굉장히 중요한데 작업 전 청결 상태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오염이 되지 않은 깨끗한 복장에 흙이 묻어 있지 않은 신발을 신어 주셔야겠습니다. 그러므로 작업 전 본인의 복장에 결격 사유가 있지는 않은지 체크하여 주시고 충분히 청결하다고 판단이 되었을 때 작업에 임하셔야겠습니다. 두 번째는 잉크 오염입니다. 통상 잉크색으로부터 오염을 방지하고자 검은색 의복이나 앞치마를 착용하지만 이 감염의 예방을 위한다면 오염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이 밝은색 의복과 앞치마 혹은 일회용 앞치마를 착용하신 후 오염을 쉽게 확인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일회용 앞치마가 아닌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반드시 세탁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정식 허가 제품 사용 및 올바른 취급 방법 엄수입니다. 작업에 사용되는 용품은 손님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정식 기관의 승인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그 제품들의 유통기한 및 보관 방법을 올바르게 숙지하여서 관리해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잉크의 통상적인 유통기한은 2년으로 우리가 봅니다만 아무리 이 새 제품일지언정 이 장기간 방치되는 경우 예를 들어서 잉크 경화, 즉 굳게 되는 현상이 진행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평균적으로 2-3개월 내로 이렇게 소비를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간혹 보관하실 때 냉장고에 넣어서 보관해도 되느냐라는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만 이 경우 잉크의 경화 속도를 높이기 때문에 정식 제품의 취급 방침에 의하면 이 잉크는 그늘진 상온에서 건식 보관하라고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번째, 장비 소독입니다. 이 장비 소독에도 유의를 해주셔야 합니다. 매 작업 시마다
각 장비에 맞는 셋업 그리고 셋오프 방식을 충실히 지켜서 이행해 주시길 바라고, 장비 소독을 습관화하여서 항상 일관된 위생 환경을 엄수해 주셔야만 합니다. 각 장비마다 맞는 이 셋업, 셋오프 방법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는 추후 강의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투이스트의 첫인상에서 위생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도 기억해야만 하고, 이 개인의 청결과 위생을 생활해야만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은 손님 위생의 종류입니다. 이 첫 번째는 사전 피부 건강 확인이 되겠습니다. 타투를 받을 피부 부위에 이 건강상 문제가 있는지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반드시 전달하여 주시고, 타투를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 스케줄 조정을 필요로 하겠습니다. 무리하게 진행하시게 되면 이 문신의 질적 하락을 야기할 수 있고, 손님의 고통 또한 수반되니 항상 경히 여기지 마시고 신중히 체크해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사전 컨디션 확인입니다. 신체적으로 자신의 질병 및 과음이나 불충분한 숙면을 취하시지는 않았는지 이 건강 상태를 확인하여야만 하고, 이 위 사항을 잘 전달드리지 않았을 시 이 전 강의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 히스타민 과다 분비로 인해서 면역 과민 반응을 야기시킬 수 있기 때문에 신경을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는 작업자와 상담 확인입니다. 타투샵을 방문하며 개인 확인이 어려운 경우, 이 담당 타투 작업자에게 건강적인 질병에 관련된 1차적인 상담을 통해서 작업을 받을 수 있는 상태인지 꼭 확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질병을 앓고 계신 경우에는 작업 진행의 판단을 내리지 마시고 전문의에게 상담받고 오시길 권장드려야 합니다. 네 번째는 세신 권장이 되겠습니다. 작업 전 사우나라든지 목욕 권장을 해주셔야 합니다. 만약 각질이 많이 쌓이신 손님의 경우에는 오래된 각질들로 인해서 각질층이 두터워지기 때문에 작업 시 한 번에 착색이 어려워지고, 연속되는 작업인 경우 미처 벗겨지지 않은 허물과 각질로 인해서 필요 이상의 데미지가 들어갈 수 있으니 꼭 권장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타투 작업은 그 부위를 물티슈나 페이퍼 타월 등으로 닦아내면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타투 작업 전에 타투 부위 청결 유지를 꼭 해주셔야 합니다. 그 외에도 만약 타투 작업 중 문제가 될 수 있는 피부적 그리고 신체적 질병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해당 관련 병원을 방문하여서 전문가의 진단 및 상담을 받고 타투 작업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타투샵 위생교육의 종류입니다. 첫 번째는 일회용품 사용입니다. 가급적 일회용품을 사용함으로써 2차 감염 등을 예방해야 하겠습니다. 만약 일회용품이 아닌 경우, 예컨대 스테인리스 그립이나 머신 등의 경우 장비 셋업, 셋오프 방법 등을 상시 숙지하고 지켜주셔야 일정한 이 위생 수준을 유지하실 수가 있고, 2차 감염을 예방하실 수가 있으니 이 점은 꼭 명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소독제 비치 및 청결 유지입니다. 손소독제와 세정제를 곳곳에 비치하여서 작업자와 손님 모두 간편히 청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손님은 물론 이 작업자가 움직이는 동선 위치를 고려해서 습관적으로 이 손님과 작업자 모두 청결을 유지할 수 있게끔 비치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위생교육입니다. 작업실 대표가 정기적인 위생교육을 반드시 실시하셔야 합니다. 작업실 대표가 소속 작업자분들께 정기적으로 위생교육을 실시하여서 통일된 이 동일한 위생 환경을 조성해 주셔야만 합니다. 이 현재 위생의 상태는 국내에서 타투 작업을 하는 작업자분들 또는 작업실의 대표분들이 각기 개인만의 스스로만의 방식으로 위생을 지켜나가고 있으며, 그 방식이 국가적으로 통일성을 가지고 있어야만 하고 보다
정확한 위생 기준을 가지고 모두가 실천할 수 있는 이런 올바른 방식이어야만 합니다. 손님뿐만 아니라 타투 작업실에서 근무하는 타투이스트들도 작업실 대표가 정기적인 위생 교육을 통해서 항상 청결함을 유지함에 힘써 주셔야 하겠습니다. 위 설명드린 이 사항들은 위생의 중요성을 강조함과 동시에 더불어 필히 명심하셔야 하는 사항이니 강의를 떠나서 문신사가 되길 원하시는 여러분들께서는 기본적으로 갖고 계셔야 하는 태도가 되겠습니다. 꼭 숙지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은 소독과 멸균의 종류 그리고 방법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독과 멸균의 목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독의 정의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 질병의 원인이 되는 이 미생물을 죽이거나 활성을 낮추어서 억제하는 것입니다. 자연계에는 수많은 미생물들이 존재하며 이러한 미생물 중에는 인류 건강에 위협이 되는 해로운 미생물들도 상존합니다. 소독이란 이렇게 해로운 미생물들을 죽이거나 활성을 억제하도록 하는 처리를 소독이라고 명칭하고, 소독, 멸균의 경우 모두 병원성 세균을 억제한다라는 점에서 유사하지만 엄연히 그 정의는 다릅니다. 이 소독이라고 함은 병원성 미생물을 죽이거나 또는 반드시 죽이지는 못하더라도 이 활성화를 낮추어서 감염력을 억제하는 조작을 말합니다. 따라서 소독의 경우에는 미생물 포자는 제거되지 않으며 비병원성 미생물은 남아 있어도 무관한 것이죠. 목적을 든다라고 한다면 이 장비 소독에 의한 작업 환경 위생 관리가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개인 청결과 위생의 생활화라고 될 수 있겠죠. 이 마지막 세 번째는 손님의 신뢰감을 상승시킬 수 있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위 세 가지 목적성을 위해서라도 필수적으로 소독을 습관화해 주셔야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소독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독의 종류입니다. 소독은 소독의 수준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첫 번째는 높은 수준의 소독입니다. 세균의 아포를 제외한 모든 종류의 미생물을 사멸시키는 소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중간 수준의 소독입니다. 결핵, 세균, 완전하지는 않지만 이런 대부분의 바이러스 그리고 대부분의 진균은 사멸하나 이 세균의 아포 등 이런 저항성이 있는 미생물 등은 사멸시키지 못합니다. 세 번째, 낮은 수준의 소독입니다. 대부분의 세균, 바이러스 일부 그리고 진균의 일부는 사멸시키지만 결핵, 세균 등과 같은 아포 등은 사멸시키지 못합니다. 그럼 이 소독의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됩니다. 이 물리적인 방법과 화학적 방법이 존재합니다. 물리적 방법을 이용한 미생물 소독 방법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생물은 물리적 방법을 통해서 비가역적 또는 가역적으로 억제될 수가 있으며, 물리적 소독법에는 저온살균법이나 자비소독, 자외선 소독법 등이 존재합니다. 자비소독은 저온살균과 자비소독 등으로 나뉘게 되는데, 이 저온살균법이라고 함은 62에서 65도씨 사이에서 30분 또는 75도씨에서 15분 동안 가열하면서 소독하는 방법을 일컫고요. 자비소독법은 대부분 병원성 미생물들이 50이나 70도씨에서 10분 정도 노출되면 사멸된다는 점에서 착안한 소독법으로 쉽게 설명드리면 삶거나 끓이는 행위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세균의 아포들은 간혹 100도씨 이상에서도 1시간 또는 2시간 동안 생존할 수도 있습니다. 물을 대략 100도씨에서 약 6분간 끓이게 된다면 병원균 사멸을 유도하게 됩니다. 이 소독이 아닌 멸균에는 30분 이상의 장시간의 처리와 압력이 요구되니 이 점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은 자외선 소독법입니다. 자외선 소독법은 낮은 파장을 가진 이 자외선은 미생물에게 파괴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이 자외선 소독기를 이용을 해서 일상적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다만 자외선은 침투력이 약하기 때문에
처리 대상 물질을 덮은 외부 물질이나 먼지 같은 요인들에 의해서 소독 감소 효과가 감소될 수 있다는 점 또한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외의 방법으로는 오토클레이브나 압력솥 등도 존재합니다. 다음, 화학적 방법을 이용한 소독 방법들이 있습니다. 소독력이 있는 화학물질, 즉 소독제죠. 이 소독제들을 이용해서 세균을 죽이는 방법이며, 여기에는 액체를 사용하는 경우와 기체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생생물이나 기생충들의 유충은 소독제에 민감하며 진균류 및 바이러스는 소독제에 쉽게 사멸이 됩니다. 하지만 아포는 이러한 화학적 소독제에 큰 내성을 나타내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알코올을 포함해서 다양한 화학물질들이 소독제로 활용되고 있는데, 타투샵에서 주로 사용되는 소독제의 성분은 알코올, 즉 에탄올이죠. 페놀류라든지 알데하이드류, 계면활성제, 클로르엑세딘, 양성비누, 에틸린 옥시드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에틸린 옥시드라고 하는 것은 이오가스라고 하여서 이 질소가스 같은 형태로 이 카트리지 니들이나 일반 니들 등을 포장하는 용도로 많이 사용해 쓰입니다. 다음, 멸균 방법과 응용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멸균 방법으로는 대표적으로 고압멸균기, 즉 오토클레이브를 사용하게 됩니다. 고압, 고온멸균의 대명사이자 생물학의 필수 장치로서 의학을 포함 이 생물학과 연이 있는 학문을 하신다면 반드시 오토클레이브를 사용하시게 될 겁니다. 이는 오토클레이브를 쓰지 않게 되면 얻기 힘든 이 121도C 이상 1기압, 즉 단위로는 15psi라고 합니다. 이 이상의 환경을 멸균점이라고 하여서 이 지점을 만들 수 있어야만이 확실한 멸균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미생물을 다루는 실험실에서 이 실험 도구 사용 시에 오염된 것으로 간주하여서 오토클레이브를 필수적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오토클레이브 기계가 아무리 신용이 높다고는 하나 사용을 잘못하시게 되면 이 멸균 조건을 달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반드시 오토클레이브 확인용 테이프를 붙인 상태로 오토클레이브를 사용해 주셔야 합니다. 이 테이프는 지정된 온도를 넘겨야만 까맣게 변하는데, 까맣게 변하지 않았다면 멸균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고 다시 오토클레이브를 진행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족을 좀 덧붙이자면 더 심각하게 다루어야 하는 이 고도의 멸균이 필요한 사례의 경우에는 고온 고압에 저항성이 있는 이 진균류를 이용해서 배양되었을 때 균들이 살았는지 죽었는지를 확인하여서 멸균 여부를 판단하기도 합니다. 다만 감염성 프리온의 경우에는 이런 매우 특수한 경우, 이 131도C 이상 그리고 2기압 이상의 초고압, 초고온을 가하여서 물 대신 강염기 고농도의 수용액을 사용하기도 합니다만 문신과는 사실상 관계가 없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참고 정도만 해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멸균 응용법입니다. 바로 압력밥솥을 이용하는 방법인데, 오토클레이브의 근본은 사실 압력솥입니다. 이 드니파팽이 고안했던 디아제스테르라고 하는 이 최초의 오토클레이브의 기원부터 압력솥과 오토클레이브의 공통 조상으로 간주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토클레이브 등 멸균 장치가 없는 경우에는 대체안으로 압력솥을 응용해서 이 미봉책으로, 말 그대로 임시 방편으로 사용 가능하십니다. 압력솥은 평균 온도 118도C 이상 그리고 기압은 1.83기압 이상의 환경을 제공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미생물은 멸균이 가능합니다만 실험용으로 혹은 병원용으로는 부적합하기 때문에 오토클레이브 등의 완벽한 멸균 장치를 구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시로 사용하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손세정입니다. 작업자와 손님 모두 간단히 실천할 수 있는 간편한 살균 방법이죠. 올바른 손세정의 세균 제거 효과는 95% 정도로 굉장히 살균력이 높습니다. 피부에 존재하는 세균의 유형은 상재성 세균과 비상재성 세균으로 구분이 되는데, 일반적인 손세정으로 살균이 가능한 미생물은 비상재성 세균입니다. 비상재성 미생물은 식품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미생물로서 비누와 물을 사용한 손세척이나 살균제 등에 의해서 제거가 되기 쉽습니다. 손세척 시에 고형 비누보다는 액상 비누가 더욱 효과적이고, 액상 비누의 경우 3에서 5mm 정도로
충분합니다. 이 손세척 시간은 비누 또는 세정제, 항균제 등과 같은 이런 30초 이상 접촉할 수 있어야 하고, 양손을 비벼서 마찰을 증가시키거나 소를 사용할 경우에는 비상재성 세균의 감소율이 훨씬 큽니다. 손세척에는 이 더운 물 37도씨에서 43도씨 이상의 사용이 효과적이고요. 높은 온도에서 세척, 살균제의 활성도가 높습니다. 물이 차가울 경우 비누를 사용하시더라도 이 피부 표면에 비상재성 미생물만 제거될 뿐 피부 속의 상재성 미생물은 전혀 제거되지가 않으니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너무 장시간 동안의 손세척은 상재성 미생물의 유출에 따라서 피부 표면의 미생물 수 증가를 초래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처럼 위생적인 손세척을 위해선 합리적인 손세척 방법의 설정, 적절한 세제 또는 살균 소독제의 선택, 사용 및 여러 가지 설정된 방법에 따른 충실한 손세척이 필수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위생의 중요성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암기사항과 숙지하셔야 할 부분이 많은 관계로 충분히 필기해 주시길 바라고 저희는 다음 수업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주다스였습니다. Let this fucking punk get away with that? What's the matter?